그 문법을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을 덜 들여야 하는 게 문법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확 와닿을 거예요. 외국인에게 한국어 문법을 공부를 하라고 권하시겠어요? 아마 그걸 권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말리고 싶을 거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하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큼은 안 하고 그거를 뒤로 한 채 다른 것만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쓰는 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영어는 어떻게 해야 는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써야 늘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그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도. 근데 그거만큼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공부를 해야 준비가 된 다음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나는 언제쯤 어느 정도 해야 나는 회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벌써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는 실수가 접근 방식이 영어는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쓰는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공부의 형태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관점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자주 하는 얘기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해. 뭐 공부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계속 써. 많이 듣고 많이 하고 뭐 실수하는 거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써. 많이 써야 늘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조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잘 안 해요. 영어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언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관점을 돌려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지를 생각해보면 벌써 다 나오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하나의 공부하는 학과목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 문법을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을 덜 들여야 하는 게 문법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확 와닿을 거예요. 외국인에게 한국어 문법을 공부를 하라고 권하시겠어요? 아마 그걸 권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말리고 싶을 거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도 뜯어 말리고 싶은 게, 사실 문법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언어를 사전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전은 우리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참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잠깐 들춰보는 거잖아요. 문법이 그런 게 돼야 돼요. 하다가 그게 그냥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었을 때 그때 잠깐 들춰보고 참고를 하는 정도로 보는 게 문법이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 있으면 한 50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영어를 배우는 시간은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는 정말 참고적으로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선택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루 종일 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모국어도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실제로 사람 보고 소통하는 것보다 아마 이걸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선택만 하면은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과 실시간으로는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나 SNS, 인터넷 이런 게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배리어가 생기는 게 잠깐만, 난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봐보면은 영어를 못하면서 잘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가서 영어 못하는 욕 먹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한국어도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만 봐도 조금씩 다 수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얼마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써야 이제 느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단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소통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물론 한꺼번에 다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조금씩 그거를 영어로 해버릇하는 거.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 시간 때우기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요. 물론 나는 이제 그냥 쉬고 싶으니까 한국 컨텐츠를 보고 싶겠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 컨텐츠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물론.
이때 우리가 절대로 좀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러면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컨텐츠가 뭐냐를 많이 찾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여야 돼요. 왜냐면 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거를 오래 못 보고 금방 실증 나고 안 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텐츠 소비를 영어로 하는 거, 해버릇 하는 거. 그거를 봐도 잘 못 알아들어도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면은 자꾸 보게 되거든요. 컨텐츠 소비부터 시작해서 SNS 활동을 할 때도 외국인들 계정 찾아가 보고 댓글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를 한번 보고 소통하는 거를 제3자 입장에서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소통하는 능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나온대요. 이 영화가 나온다고? 이거 언제 나오지? 여기엔 누가 출연하지? 이런 게 궁금하죠. 검색하잖아요. 구글에 가서 영어로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이런 식의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써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쓴다고 하면 흔히들 외국인 앞에 두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접 눈 보고 그 얘기하는 그 두려운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영어를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한국어로 안 하고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거, 미드 보는 거,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쓴다라는 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읽고 보고 듣고 이게 다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 귀를 아예 닫아놓고 자막에만 의존하기만 한다면 물론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영어를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즐기는 그것만 사실 반복해도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영어를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를 통해서도 많이들 배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뭘 봐야 되는지는 남이 정해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봐라. 왜냐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오랫동안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어를 배우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걸 보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틀어놓는다라고 하시는 분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그거를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계속 듣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집착이 있어요. 내 수준에 딱 맞는 거를 찾아서 골라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규격이 맞춰져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뭐 수학이나 뭐 건축학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문화에 적응하는데 내 수준에 맞는 문화에 뭐 거기만 찾아가서 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만 소통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싫든 뭐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든 어쨌든 가서 그냥 부딪히면서 다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항상 모든 거를 다 뭔가 전략적인 공부? 시험 대비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어렵든 쉽든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이해가 다 되든 안 되든 그냥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게 돼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배우는 그 과정을 머리에 이런저런 거를 지식을 담고 저장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처음부터 배울 때도 이런저런 거를 다 이해하고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입을 열면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완전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주 하는 말들은 그 어떤 누구도 그게 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사는 게 다 다르고 루틴이 다 다르고 지내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자주 하는 말들 일단 한국어로 다 적어봐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누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은 꼭 하지. 이런 질문을 꼭 자주 하지. 그런 거 쭉 적어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챗봇한테 그걸 줘요. 영어로 다 바꿔달라고 해요. 필요하면 상황 설명까지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 그걸 다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외워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다 외워요. 필요하면 누구한테 좀 읽어달라고 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야? 톤은 어떻게 돼? 뭐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본처럼 그래서 외워요. 최대한 많이 외워요.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을 할 기회가 왔을 때 물론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막 있고 그러면 그게 못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영어로 해봐요. 실제로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내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랑 그 상황이랑 그 언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모든 게 다 그냥 책 머릿속 상상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재현하면서 근데 일단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대본화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정말 쓰는 말들을 영어로 배우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냥 강의 보면 편하잖아요. 강의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부터 배우는 거 저는 그거를 항상 권하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오래 하느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를 조금씩 내 일상에 그거를 조금씩 더 대입시킨다고 할까요? 왜냐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시간을 더 내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잠깐만 6, 7시간? 그렇게 했을 때야 2년이 걸린다고? 이 얘기만 들어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건데 그럼 나는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그럼 뭐야 10년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를 계속 권하고 있냐면 아까도 잠깐 뭐 인터넷 검색, 뭐 SNS, 뭐 유튜브 이런 얘기랑 다시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다 영어로 조금씩 바꿔서 하는 거 물론 그게 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은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것 중에 일부를 조금씩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거 이게 하나씩 조금씩 되면 이제 영어를 쓰는 거가 되겠죠. 굳이 따로 어떻게 별도의 것을 어떻게 더 하면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룰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바로 웬만한 노력 없이도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핸드폰 언어 영어로 바꿔요. 이런 걸 조금씩 더 그게 어떻게 연장되는지는 상상이 되시죠? 나중에 가면 뭐 검색도 영어로 유튜브 영상도 최근에 제가 어제 뭘 봤냐면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어디서 찍힌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곰이 쳐들어와서 집을 막 헤집고 다녀요. 막 냉장고도 열고 막 방문 열고 그거를 이제 누가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댓글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왜 댓글 읽는 거 재밌잖아요. 사람들 반응하는 거. 근데 인터넷의 절반이 영어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거를 놓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 조금씩 이제 내가 재미로 보는 것도 영어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영어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보고 바로 재밌어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내가 그 하루 동안 누군가랑 문자를 주고받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일정 양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이 대화를 영어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보고 그거를 챗봇한테 주고 내가 이 사람이랑 한 대화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줘.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머릿속으로 그때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던 걸 상상하면서 그걸 영어로 한번 해보는 상상을 해보든가 이러한 루틴을 조금씩 넣는 거. 자기 전에 그거를 진짜 한 10분, 15분 이것조차도 너무 이제 귀찮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가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게 rewarding system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돌아오면은 초코바를 하나 먹을 수 있다든가 이런 약간 보상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루 중에 그걸 하면은 뭔가를 또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고 뭐 점심시간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만은 내가 꼭 그걸 영어로 한다. 이런 룰들을 좀 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사실 있어요. 누구나 그게 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깨질 거예요.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나랑 그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사실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빨리 공부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씩 그거를 영어를 해버릇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거 좀 아시아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본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근데 이 음절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refrigerator라고 하는데 그거를 짧게 그냥 fridge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fridge. 근데 이거를 보통 한국 사람들이 배울 때는 이거를 삼음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fridge는 한음절이에요. 근데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삼음절이 돼요. 3배가 되죠. 이 특성이 말 전반에 다 걸쳐서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음절이면 끝날 문장이 20음절, 30음절이 돼버리죠. 얼마나 전달력이 문제가 생기겠어요. 모든 발음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R, L 발음 뭐 이런 거 이제 집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발음이랑 뭐 악센트, 억양, 인토네이션 이런 거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좀 대충 해도 되는데 어떤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도 알고 보면 되게 중요한. 왜냐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전달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소림사의 약간 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중국 출신이지만 영어 발음이 물론 좋진 않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이 영어를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전달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뭐냐면 그 포인트들을 잘 잡혀 있어요. 뭐 그래서 대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물론 다 중요하진 않지만 굉장히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음절. 이 음절을 어떻게 하면은 걔네들에 가깝게 음절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이번에 10만 부 기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판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음절 처리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묘하게 그 단어 사이에 자음끼리 만났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유심히 정말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많이 찾아서 많이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사실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요령을 좀 배울 수 있으면은 좀 더 전략적으로 그거를 훨씬 더 개선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발음을. 근데 발음을 개선시키는 방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기도 해요. 오글거리는 거. 그 발음을 내가 원어민들이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깝게 원어민스럽게 하는 거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언제 100% 확인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현장 강의를 할 때 무슨 단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무슨 world였나?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W 발음하는 거 못하고 R, L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좀 못하시거든요, 잘.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는 저만의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거 정확하게 그때 막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어려워요, 못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10,000원을 꺼내놓고 지금 발음 이거 정확하게 하면 그냥 가져가면 된다 했더니 다 했어요. 다 그 순간에 다 정확하게 했어요. 발음을 못해서 안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는 경우가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예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소리를 그냥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물 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개가 짖는 소리가 어떻죠? 어느 개가 멍멍이라고 그래요. 우우 이러죠.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차마 못하겠으니까 멍멍 왈왈로 이거를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식 영어 발음. 그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따라해야 되는데 하기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가 편한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먼저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창피해서 안 하는 거다라는 거를 직시를 좀 먼저 하고 이제 좋은 소식은 다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뭘까를 열심히 생각해서 이번 그 특별판에 거기에 정리를 싹 해놨어요. 내용에 일단 제가 얘기했던 그 음절수, 그 음절을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는 거. 자음이랑 자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서는 소리를 처리해서 넘기는지.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에서 만나면 자음이 모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T가 갑자기 리을 발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S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죠. 영어에서 단어가 S로 시작하잖아요. 그 S는 절대로 시옷 발음이 안 나요. 무조건 쌍시옷이에요. 영어를 정말 평소에 많이 듣고 그대로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게 버릇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이것조차 잘 모르세요.
S는 당연히 그냥 시옷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타라는 단어가 있죠. 앞에 소리가 스가 아니에요. 스예요, 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타가 아니라 T가 아니라 쌍디귿 발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스타가 돼요, 스타. 물론 거기에 R 발음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가 아니라 star가 돼야 돼요. sky. 쌍시옷에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이 있어요. 음절을 단어들이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소리를 이어줄지, 어느 자음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음 모음 만났을 때 어떻게 소리가 넘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예를 들고,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에서 첫 번째 예문의 부분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문 내용이 뭐냐면 그녀는 가방에서 그거를 꺼낸 적이 없다라는 예문이 있어요. She never took it out of her bag예요. 보면은 she never 어렵진 않아요. 근데 took it out.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took의 K, it의 T, out의 T, 맨 뒤 자음을 다 발음 안 하고 있어요. took it out. 발음을 안 해요. 그 자음을 다 얘기를 안 하고 넘겨요. 이거는 근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사실 이게 적응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 자음을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음절이 하나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음절이 갑자기 평소에는 안 들리던 중간에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게 다 들려야 되는데 걔네들은 다 생략해 버리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뭐 쭈루루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다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다 안 들리니까. 왜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해버릇해야 그때서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불편하게 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요령들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요령들을 같이 배우면 좋겠죠.